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즐거운 저녁 시간에 보탬이 되는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어제 첫 소환 조사한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 경찰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금 전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호중 씨는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냐며 사죄했는데 내일과 모레 공연은 강행합니다. 잠시 뒤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오는 28일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여권의 이탈표 규모를 놓고 정치권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기를 시작한 오동훈 신임 공수처장이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에 대해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조사에서 이른바 대통령 경로설에 대한 대질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 2만 6천 호 이상을 선도지구로 정하기로 하고 선정 기준과 배점을 공개했습니다. 주민 동의율이 관건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이 경찰 조사 하루 만에 가수 김호중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해외 직구 논란에 이어 고령자 운전 자격 제한 정책을 내놨다가 하루 만에 수정했습니다. 잇따른 정책 혼선에 비판이 커지자 정부 여당이 매주 정책 협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으로 힘을 합치자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중진 의원들의 도움을 청하고 의원 개개인과는 접촉면을 넓히는 등 이탈표 저지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 날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특검 반대 당론으로 중지를 모으면서 이탈표를 막기 위한 본격 내부 단속에 나선 겁니다. 우리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의 의사를 관철시키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 중진 의원들 역시 단일 대오 정비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친한 의원들이 있으면 또 어떤 동향 같은 것들을 알아가지고 당론에 부합하게끔 의견을 만들어달라 이런 이야기. 여당 이탈표가 최소 17표가 나오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현재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은 안철수, 유의동, 김웅 등 3명입니다. 하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무기명 투표인 점과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21대 의원들의 표심이 최대 변수입니다. 김웅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소신껏 투표하겠다고 연락 온 의원들이 있었다며 이탈표가 10표까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아직 단일 대우의 이상 기류는 없다는 판단이지만 전현직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일일이 접촉해 설득하는 등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당 의원을 상대로 찬성표 설득을 하는 걸 두곤 상대 당의 균열을 유발하는 발언은 삼가야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야당 일부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자 이는 삼권 분립의 근간을 파괴하는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이 권한 남용이라며 탄핵 추진을 위한 군부를 지피고 있습니다. 여권은 일단 이탈표가 17표까지 나오진 않을 거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탈표가 두 자릿수 안팎으로 나올 경우 여당 원내 지도부, 나아가 윤 대통령 리더십에도 적잖은 상처를 입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대비해 이탈표 단속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무도한 정권의 공범이 될 거냐고 몰아세웠습니다. 여당 의원 전원을 상대로 특검법 찬성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재표결이 예정된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져달라며 최상병 순직 당시 생존대원 어머니의 당부도 담았습니다. 거부권 법안이 재표결을 문턱을 넘으려면 여당에서 최소 17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하는 만큼 이탈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당 차원에선 무도한 정권의 공범이 될 거냐며 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윤석열 호의 순장조가 되지 말라는 격한 표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집권당이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며 국민의 뜻을 거부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무도한 정권의 공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친분이 있는 여당 낙선, 낙천자 그룹을 설득하기 위한 개별 접촉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중전과 물민 여론전을 동시에 진행하며 이탈표 총력전을 벌이는 셈입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현재로선 17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탈표 규모가 클수록 범야권 192석인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추진 동력이 강해지는 만큼 적진 분열 전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선언한다.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할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상병 특검법 협상을 당부하되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요구가 높은 만큼 최상병 특검법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1대 국회 막판까지 여야 타협 없는 극한 대치 속에 본회의가 열릴 거란 관측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오동훈 신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넉 달에 걸친 공수처 수장 공백 사태도 마무리됐습니다. 1기 공수처부터 제기되어 온 수사력 논란부터 당면한 최상병 사건 수사 지휘까지 산적한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관심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출근길 취재진을 만난 오동훈 신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국민을 마음으로 섬기고 성과로 보답하는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가장 중요한 업무로 보고 잘 챙기겠다며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원칙론을 강조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니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에 여러 가지 조직이 생겨난 그 맥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합하게 성실하게 수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오 처장 취임으로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이 퇴임한 지 넉 달 만에 수장 공백 사태는 마무리됐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처장과 차장 모두 판사 출신인 1기 공수처부터 이어져 온 수사력 부족 논란. 2기 공수처도 판사 출신인 오 처장이 이끌게 되면서 비슷한 우려가 나옵니다. 수사 역량 관점에서 훌륭한 분 모시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저의 부족한 부분을 잘 보충할 수 있는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직면한 최우선 과제는 정치권에서 특검 논의가 이어지며 관심이 높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입니다. 오 처장은 특검 도입 여부와는 별개로 공수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 최상병 사건 수사에서 얼마나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는지가 2기 공수처 성과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UAE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초청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경제 투자와 에너지, 국방, 방산, 첨단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과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은 30여 년간 당을 지키고 살려온 뿔이라며 일각에서 나온 탈당 운운은 가당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 시장은 SNS에 자신의 탈당은 정계 은퇴를 할 때나 하는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2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또다시 초짜 당대표가 되면 이 당은 가망이 없다며 새살림 차리는 게 그나마 희망이 있다고 썼는데 일각에서는 탈당을 시사한 거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부인과 함께 오늘 경남 양산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 부부를 2시간가량 만났습니다. 영국 유학 중인 김 전 지사는 내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한 뒤에 다음 달 중 다시 출국할 예정입니다. 뒤늦게 음주 뺑소니를 실토한 가수 김호중 씨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기는 했지만 10잔 이내로 조금만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보고 김 씨와 소속사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속사를 통해 입장을 번복한 지 이틀 만에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던 김호중 씨. 조사가 끝난 뒤에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겠다며 5시간 넘게 버티다 떠밀리듯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지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경찰은 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에 김 씨와 소속사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소속사를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까지 나섰지만 증거인멸 우려는 크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 중대성이 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하려 한 정황을 바탕으로 빠르게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단 김 씨에겐 뺑소니 혐의와 함께 단순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위험 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위험 운전치상죄는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말하는데 경찰은 만취의 증거는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하루 전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가장 먼저 들른 스크린 골프장에선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에 이동한 식당과 유흥주점에서만 소주 등을 10잔 이내로 조금만 마셨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결정적 증거가 될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사라진 상황입니다. 김 씨 소속사의 본부장은 본인이 메모리 카드를 삼켰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김 씨가 사고 전후 탔던 다른 차량 2대는 원래부터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꽂혀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적하기 위한 음주운전 보강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범인 도피와 증거인멸을 주도한 당사자가 누군지도 정확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전 매니저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가 재판에서 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000만 원 넘는 돈을 돌려주게 된 김 씨는 판결문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제안 신청도 내는데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김호중 씨와 무명 시절부터 함께 일해온 전 매니저 A씨가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이 김 씨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왔는데 미스터 트롯에서 입상한 뒤 말도 없이 지금 소속사와 계약했다는 게 A씨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송금한 돈 가운데 정산금을 뺀 2,300여만 원은 빌려준 것이니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김 씨 측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1월 창원지법이 A씨가 변제기한 없이 김 씨에게 22번에 걸쳐 1,200여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겁니다. A씨는 김 씨가 소속사를 옮긴 직후 수익의 30%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약정금 2억여 원도 요구해왔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김 씨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패소 다음 날 김 씨 측이 법원에 다른 사람이 판결문을 보지 못하게 해달라며 열람 제한을 신청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이나 형사 사건의 판결문은 열람 제한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민사 사건이긴 하지만 당사자가 유명인이다 보니까 언론의 보도가 될 위험성 같은 것을 우려해서 민사소송 결과에도 민감했던 김 씨는 음주운전이라는 형사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대중의 관심 한가운데에 서게 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호중 씨가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공연 이후 모든 활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김 씨가 슈퍼클래식 오케스트라 공연을 끝으로 활동을 멈추고
자숙의 시간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 모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가 있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수현,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피고인 11명의 변호인들은 대전지법에서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첫 보석 신청이 기각된 지 49일 만인 지난 17일 다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허가하지 않더라도 송 대표는 오는 7월 초 구속기한 만료로 출소하게 됩니다. 어제 육군 32사단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로 숨진 훈련병의 빈소가 국군 수도병원에 마련됐습니다. 육군은 유가족 의사에 따라 빈소를 결정했다며 구체적인 장례 절차도 유가족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 악성 민원 의혹이 제기됐던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부모들을 갑질로 처벌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학교 측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25살 이영승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불거진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 유가족들은 학부모 갑질과 학교의 은폐 의혹을 주장했고 경찰은 3년 만에 수사를 매듭지었습니다. 우선 학부모 3명에 대해선 협박이나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처벌하기 힘들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업 도중 다친 학생의 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해 치료비 500만 원을 갈취했다는 의혹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교사가 먼저 보상을 제안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장기 결석한 학생의 부모가 출석과 관련해 문자를 200통 넘게 보낸 건 교칙에 대한 문의 수준이고 사망 전날 또 다른 부모가 학교에 불쑥 찾아와 아이 교우 관계 문제를 두고 따졌다는 내용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전현직 교장 등 학교 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논란이 된 사안들을 전현직 교장과 교감들이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의 추락사로 보고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의식적인 직무유기로 간주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순직이라는 지난해 인사혁신처의 결정과는 다소 결이 다른 수사 결과입니다. 유가족들은 법률 검토를 거친 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지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청에서 관련 조사에서도 학부모들의 교권 침해 행위, 그다음에 학교 관련자들의 일부 직무 유기 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고 보는데 전국 교사 노조도 재수사를 촉구하는 일선 교사들의 탄원서를 모아서 경찰에 낼 예정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해 무혐의 결정하자 당혹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SNS에 교육 현장에서 이 사건을 주목하는 선생님들을 생각할 때 경찰의 결정이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유가족의 향후 입장을 존중하면서 기관 차원의 추가적인 대응을 모색할 거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는 교사 징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교사 A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오네 갔다 등의 발언을 해서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고 정직 3개월의 징계도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광주 서구 광천동 한 아파트 인근 상가 화장실에서 남자 영아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상가 업주가 발견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영아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추가 수련 가능 기한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복귀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 이탈 기간이 3개월을 넘겨 추가 수련을 해도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수련 기간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조속히 복귀하면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추가 검토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재항고한 의료계가 대법원에 신속히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의료계 측은 소송 대리인은 오늘 대법원에 이번 사건 결론을 오는 29일까지 내려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30일 대학교육협의회 시행계획 변경 승인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며 그 전까지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21대 국회가 오는 29일 임기를 마치기 전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 공백 사태에서 간호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훈련 부담으로 더는 견디기 힘들 지경이라며 업무 전반이 위기를 넘어 파탄 지경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간호사들을 보호할 법 체계가 너무도 허술해 자칫 불법으로 내몰릴 상황도 알아서 감수해야 한다며 이번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조속히 간호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0년대 초에 조성된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는 올해 2만 6천 호 이상, 최대 3만 9천 호를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주 32년이 지난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을 위한 첫 발을 뗐습니다. 국토부와 경기도 5개 도시 시장은 1기 신도시에서 올해 재건축 절차에 들어가게 될 선도지구 규모를 2만 6천 호 플러스 알파로 결정했습니다. 단지 규모가 큰 분당과 일산에서 각각 8천 호와 6천 호, 평촌과 중동, 삼본에서 각각 4천 호씩을 선정하되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한두 개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추가 지정 범위는 기준 물량의 최대 50%까지 허용돼 분당의 경우 12,000호까지 지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는 전체 정비대상 주택의 10%에서 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도지구의 세부 단지는 오는 11월 최종 결정되는데 객관성 확보를 위해 평가 기준을 최대한 간소화하고 정량 평가를 중심으로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 기준을 기본으로 하는데 무엇보다 재건축에 대한 주민 동의가 60점으로 배점이 가장 크고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과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그리고 재건축의 파급 효과 등의 항목이며 사업 실현 가능성으로 5점의 가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환경 개선 필요성 평가에는 현재 세대당 주차 대수가 0.3대 미만이면 10점, 1.2대 이상이면 2점 등으로 환산됩니다. 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는 정비에 참여하는 단지 수와 세대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평가 항목 중 유일하게 정성평가가 가능한 항목은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부문인데 해당 단지가 사유서를 써내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이나 소유자들의 갈등 없는 그런 합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들의 동의율이 가장 중요한 선정 지표로 선택된 거는 그리고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봅니다. 재건축 진행 과정에 주민들의 이주 대책에 대해 정부는 주변 지역에 신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원칙을 내놓았는데 본격적인 사업 과정에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 대통령실이 일각에서 제기된 다음 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속, 귀금속 가격의 장기적 상승을 예측한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주요 금속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구리의 경우 지난 3월 초 이후 30%가량 올라 이번 주 톤당 1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연과 알루미늄, 납 등 기타 비금속은 지난달 초 이후 지금까지 15에서 28% 급등했고 은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온스당 3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광주광역시와 현대백화점이 복합 쇼핑몰 건립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시는 신속, 공정, 투명한 절차에 따라 더 현대 광주가 건립되도록 행정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더 현대 광주를 광주의 고유성을 담은 랜드마크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철거 위기에 놓인 독일 베를린 소녀상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오늘 서울 중구 주한 독일 대사관 앞에서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철거하는 건 절대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베를린 시장은 최근 일본 외무상을 만나 소녀상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관련 단체들은 소녀상 철거를 시사하는 거라며 반발해왔습니다.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가 난기류에 휘말리면서 순식간에 1,800m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번 사고로 승객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런던을 떠나 싱가포르로 가던 SQ321편 항공기가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긴급하게 기내로 진입해 거동을 못하는 부상자들을 들것에 싣고 나갑니다. 난기류 사고를 당한 싱가포르 항공의 보잉 777-300ER 기종 여객기에는 승객 211명과 승무원 1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태국 당국은 70대 영국인 남성 1명이 사망했고 모두 71명이 다쳤으며 그 가운데 7명이 위독하다고 전했습니다. Maybe he have a heart attack on plane or not, but after the doctor have to investigate his body again. 부서진 여객기의 천장과 짐칸 등이 난기류를 맞닥뜨린 긴박했던 순간을 말해줍니다. 승객들에 따르면 갑자기 비행기가 기울고 급격하게 하강하면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화물 칸 등 기내 곳곳에 부딪히며 아수라장이 벌어졌습니다. plane just dropped and over extremely severe experience. I remember 3-degree object people's belongings, planes, cushions, teacups, plates, you name it, just start hurting through the cabin. 항로 추적 웹사이트인 플라이트 레이더 24를 보면 고도 37,000피트에서 순항하던 여객기가 3분 만에 31,000피트까지 6,000피트, 1,800m 이상 급강하했습니다. 당시 기상 상황 등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이번 싱가포르 항공 사고처럼 난기류 때문에 대형 여객기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한 건 이례적입니다. 난기류는 정확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해서 승객들은 승무원 지시에 따라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부 기후 전문가들은 앞으로 난기류 사고가 급증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재작년 말 하와이에 근접한 여객기가 10,000m 상공에서 강력한 난기류를 만나 승객과 승무원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중상자도 10명이 넘었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엔 난기류에 쌓인 루프트한자 여객기가 이상 착륙하는 과정에서 7명이 다쳤습니다. 속도와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난기류는 모든 항공기의 경계 대상입니다. 별도로 통계를 작성하는 미국에선 15년간 발생한 항공기 사고의 3분의 1 이상이 난기류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기류 사고가 중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어 주요 항공사에선 1997년에 사망 사례가 보고된 정도였습니다. 중상자 대부분도 업무 때문에 안전벨트를 맬 수 없는 승무원들이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도 안전벨트의 중요성이 확인됐습니다. Seatbelt sign came on, and I'm thankfully I'm diligent about these things and people put my seatbelt on. 난기류 대부분은 강력한 폭풍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번에 여객기가 통과한 미얀마 부근에서도 폭풍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위험한 종류의 난기류는 대기 상층에서 시속 200km의 속도로 흐르는 제트기류 경계에서 일어납니다. So it's very hard to forecast when or where those might occur, and then what altitude they may occur.
아직은 가설 수준이지만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난기류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You get more convection when there's more heating, you get more jet stream activity when there's changes in atmospheric pressure. 일부 전문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앞으로 수십 년간 난기류가 3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타이완에서 전철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10년 전 같은 날 28명의 사상자를 낸 판박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용감한 시민들이 합심해서 더 큰 참사를 막았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달리는 열차 안에서 남성들이 뒤엉켜 격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한 명이 흉기를 빼앗자 다른 한 명이 우산을 들고 가세합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남성은 바닥에 떨어진 또 다른 흉기를 집어들고 마구잡이로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한 중년 남성이 흉기 난동범을 벽에 밀어붙였고 나머지 승객들이 몰려와 도왔습니다. 21일 오전 11시쯤 타이완 중부 타이중시의 전철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해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20대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서도 10년 전 같은 날 판박이 사건의 모방 범죄일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2014년 5월 21일 타이페이 전철에서 21살 대학생의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4명이 숨지고 24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타이완 사회는 꼬박 10년 만에 되살아난 악몽에 괴로워하면서도 이번엔 시민들의 용기로 참변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他们很勇敢，他们就是保护我们大家。我们5、6个年轻人都把他抵住，大家都在痛殴他。 하루 전 중국 본토 장시성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흉기 난동으로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7일엔 윈난성에 있는 병원에서 40대 괴한이 23명을 찌르고 달아나 불안한 주민들이 호신용 무기를 들고 하굣길 마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한 이란 대통령을 위한 추모식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집전 속에 수도 테헤란에서 거행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들은 현지 시간 22일 테헤란 대학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사망자들을 기리는 이슬람 기도문을 낭독했다고 전했습니다. 라이시 대통령 추모식이 열리기 전부터 검은 옷을 입은 수만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지도부에 청구한 체포영장이 몰고 온 후폭풍이 거셉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히려 반전의 기회를 잡고 가자지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군사작전 등을 놓고 네타냐후 총리와 갈등을 빚어오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즉각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Whatever these warrants may imply, there is no equivalence between Israel and Hamas. And it's clear Israel wants to do all it can to ensure civilian protection. 미국 정치권에서는 ICC 관계자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국내 정치적 라이벌들도 네타냐후에게 지지를 보냅니다. 가자지구 전후 계획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갈란트 국방장관도 이번엔 네타냐후 편에 섰습니다. לאף אחד בעולם זכות מוסרית לבקר את מדינת ישראל ואת היכולות שלה ואת הדרך שבה אנחנו נוהגים.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을 말살하려는 하마스 지도자와 이스라엘 지도자를 같은 선상에 두었다며 ICC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쟁 장기화로 궁지에 몰렸던 네타냐후 총리가 정치 이력에서 가장 뜻밖의 반전을 맞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전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가자 북부로 더 깊숙이 진격하면서 쇠남단 라파에도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4시간 동안 가자지구 전역에서 하마스 군사시설과 무기 보관소 등을 포함해 70개
테러 표적을 해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응급실에 미사일이 떨어지는 등 민간인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There have been constant attacks against healthcare facilities, hospitals in particular, a direct viol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cross Gaza, there were 36 hospitals, and now 24 are simply not functional at all. 가자지구 민간인들은 또다시 대피 행렬에 가담했고 구호 지원의 흐름이 끊기며 인도주의적 위험도 커졌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치사율 100%,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농가에서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야생 멧돼지 감염이 가장 많이 확인된 강원도에서 확인이 됐는데 올해 초 경기, 경북에 이어 넉 달 만입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강원도 천원 농촌마을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돼지 1,500여 마리를 기르는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최근 돼지 30여 마리가 잇따라 폐사하자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신고했고 정밀 검사 결과 양성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올해 초 경기, 경북에 이어 넉 달 만인데 농장은 긴급 매몰 처분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강원도 철원 지역은 강원 지역에서 가장 많은 돼지 사육 농가가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이 때문에 주변 다른 농가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돼지 사육 농가는 65곳, 모두 14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주변 농장에 돼지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고 집중 소독과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번에도 바이러스에 걸린 야생 멧돼지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주변 농장 확산을 막는 데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또 2차 검사를 진행해서 질병에 감염됐는지 없는지에 대한 유무를 확인하는데 아마 그때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발생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걱정은 강원 지역만이 아닙니다. 바이러스 감염 멧돼지는 강원과 경기 지역을 벗어나 경북과 충청, 심지어 부산에서도 확인된 상황. 전국으로 퍼진 바이러스가 사람이나 차량, 야생동물을 통해 농가에 침투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며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세간의 화제가 된 사건과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플러스는 문효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경찰에 비공개 출석을 했던 김호중 씨 어제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지만 밤 10시가 넘어서야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 나누기 전에 김호중 씨 목소리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고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적 공인관계로 국민들한테 직접 사과를 하고 고개를 숙이는 게 마땅하나 본인의 아직 사정이 여의치 않은가 봅니다. 네. 어쨌든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기자의 팔을 툭툭 치는 듯한 행동을 했고요. 약간 미소를 좀 머금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변호사께서는 본인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고개를 숙이지 못하는 것 같다고 했는데 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일단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다고 하지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만으로 유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이 안 됐다면 술을 마신 양이나 체격만으로 측정하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다 고려를 했을 때 0.03% 이 음주운전 수치가 적용될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술을 마신 양을 인정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올지 안 나올지 불확실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전략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출석할 때 비공개 출석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론의 카메라를 피할 수가 있었는데 전관 변호사 요청으로 어떻게 특혜를 본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비공개 출석 자체는 이제 변호인이 요청하면 경찰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김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얼굴이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다가 이 수사기관의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 자체가 이제 사진이 인터넷에 계속 돌아다니며 굉장히 압박감을 받을 수 있는 점이 고려가 됐을 것 같고요.
있고요. 예. 이 뭐 정관 변호사가 뭐 경찰 출신 변호사도 아니고 아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거는 비공개 요청을 하고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어제 오후 2시쯤에 취재진을 피해서 지하로 들어갔단 말이죠. 원래는 3시간 정도 지나서 5시쯤에 조사가 끝났는데 6시간 가까이 귀가를 거부했습니다. 취재진이 있다는 이유로요. 근데 취재진은 10시간이든 20시간이든 계속 거기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걸까요? 아무래도 그 포토라인에 선 사진 자체가 계속 돌아다니니까 김 씨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압박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취재진이 아마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게 돌아가기를 기다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호중 씨 측이 좀 수사에 협조를 해라 이런 입장을 경찰은 밝혀왔는데 어쨌든 구속영장을 어제 조사한 이후에 오늘 신청을 했고요. 검찰은 또 법원에다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경찰부터 보면요, 신청을 이렇게 빠르게 한 배경은 뭐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김호중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음주 다음에 많은 관련자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데요. 이 김호중 씨의 옷을 입고 대신 경찰에서 허위 자백을 한 매니저 그리고 그 매니저에게 그런 행위를 시킨 소속사 대표 그리고 메모리 박스를 삼켰다고 진술한 본부장까지 이 범죄 가장 최초의 범죄에 의해서 추가적인 범죄까지 사실 이어지고 있고 관련자들이 점점 사건이 커지잖아요. 따라서 경찰에서는 이런 행위는 사실 처음 범죄 행위보다 그 다음에 이루어진 범죄 행위가 더 중하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어제 조남관 변호사가 어제는 음주운전 부분만 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관련된 혐의가 최대 7가지가 나왔는데 어제 3시간 동안만 조사를 했고 음주운전만 조사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음주운전에 아마 국한돼서 조사를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됐을 것 같기는 한데 일단 음주운전 자체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유무죄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아마 분명히 알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구속영장 신청 사유는 이 위험운전 치상입니다. 위험운전 치상은 뭐 음주에 확실히 0.03%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음주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면 음주운전 치상으로 구속영장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범죄 자체도 1년 이상 15년 이하라는 다소 중한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는 빠르게 일단 구속영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중에서 가장 형이 무거운 게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네. 위험운전 치상. 위험운전 치상보다는 사실 예. 도주치상, 즉 도주치상. 뺑소니가 훨씬 더 높습니다. 예. 뺑소니는 사람이 다친 상태에서 그 사람을 구호를 즉시 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병원에 가서 살릴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대로 두고 방치했다는 점에서 아주 중하게 처벌되고 뺑소니, 즉 도주치상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도 가능한 범죄입니다. 예. 네,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바로 검찰이 또 청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이나 모레 있을 예정일까요? 네, 그렇게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콘서트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김 씨 입장에서는 자신의 콘서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모든 국민은 범죄 앞에서 범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생계가 달리지 않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이고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고 판단을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예, 지금 콘서트가 내일 그리고 모레 예정이 돼 있고 일단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김호중 씨 측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 구속이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경찰 조사에서 술의 종류 그리고 얼마나 마셨느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음주라든지 운전자 바꿔치기 같은 거는 명백하게 지금 드러나서 그런지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근데 메모리 카드를 없앴다는 것, 그거는 좀 부인하고 있는데 이 점, 증거 인멸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메모리 카드를 실제로 자기가 이제 그 본부장이 삼킨 부분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지금 이미 김 씨가 드러난 범죄, 김 씨의 옷을 벗어주고 매니저가 입고 간 사실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관여한 사실 자체를. 이 범인 도피 교사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메모리 박스 자체는 자신이 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이 본부장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범죄는 아무래도 좀 빠져나가라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보통 블랙박스를 이렇게 먹어서 폐기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마약은 먹어서 밀반이 파는 경우는 봤는데 그렇게 절박한 사정이 아니라면 먹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휴대전화를 가지고서 거기에 정보가 많으니까
버린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부순다든지 메모리 카드를 없앤다든지 이렇게 증거 인멸을 하게 되면은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텐데 이번 사건의 경우는 어떻게 접근할 것 같습니까? 이번 사건의 경우도 구속영장 신청이 왜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하면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자들, 그러니까 이 범죄가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범죄가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점 플러스 구속영장 신청 사유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거나 또는 도망 우려가 있다거나 세 번째, 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김 씨 입장에서는 이미 범인 도피 교사에 의혹이 좀 있는 상황에다가 이 메모리 카드도 김 씨가 아무런 관련을 안 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호중 씨는 어쨌든 죄인이 말이 없다,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또 콘서트는 또 강행을 한다는 말이죠. 말은 못하지만 뭐 노래는 한다 이런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셔서 표를 취소를 하시긴 했는데 또 어떤 일부 팬들은 취소한 표를 또 다시 사드리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뭐 자신의 이제 판단에 따를 것인데 저희가 이제 어린이 특히 스쿨버스가 있는 다니는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굉장히 공분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일지는 인지를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교통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택시를 김호중 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그 차량이 거의 올라타듯이 하는 그런 모습 영상을 통해서 아마 시청자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택시기사와 합의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여부는 앞으로 구속영장에서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그 피해자가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사실 피해자 의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김 씨의 경우에는 세 가지 구속 사유 중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피해자의 합의가 된다면 더 이상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아무래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호중 씨가 인정한 혐의 중 하나죠. 운전자 바꿔치기가 생각보다 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직이 걸렸다든지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손쉽게 네가 대신 운전했다고 해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증거 인멸이나 범인 도피 교사는 비슷한 죄에 해당하고 이 죄는 굉장히 무겁게 처벌되는데요. 그 이유는 사법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진범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실제 우리 판례에서도 이 처벌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가수 이루나 노엘 같은 경우에도 집행유예에 끝난 적이 있고요. 전직 경찰서장도 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바 있는데요. 이것은 범죄의 1차 범죄에 이르러 2차, 3차 범죄까지도 사람들이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범죄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얼마 전에 래퍼 노엘 씨도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가 있었는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면은 보통 한 수위가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보통은 이제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요 정도 선고되긴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실형 쪽으로 가는 것이 이거는 이 운전자 바꿔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의 사법 작용에 대한 저해가 일어나거든요. 재판 과정에서도 이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다 무용한 수사 인력의 낭비이자 재판 인력의 낭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이번 기회에 이 김 씨 사건을 토대로 이 증거인멸 또는 범인 도피 교사가 굉장히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좀 강하게 처벌받는 추세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네, 이제 김호중 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릴 예정으로 보이는데 구속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구속될 가능성이요. 세상 일에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아무래도 피해자 합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김 씨의 경우에는 이미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다가 추가로 이제 위약금 문제나 자기가 책임져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아마 콘서트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속이 된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영장을 발부를 해봤지만 아무래도 추가적인 피해도 합의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정리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YTN 단독 보도로 알려진 사실인데 이 내용과는 지금 얘기 나누던 거는 좀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김호중 씨가 전 매니저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가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 씨가 민사 소송에서도 이제 자기가 패소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결문 열람 제한도 이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판결문 열람 신청 같은 경우에 이제 중요한 개인 정보나 민감한 정보, 영업 비밀 같은 게 들어 있을 때 당사자 외 제3자가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아마도 이 판결에서는 그런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통령으로 불리는 강형욱 씨 갑질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에는 본인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아직까지는 아무 입장 발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겠습니까? 아무래도 이게 자기가 정말 안 했다 그러면 엄정하게 내가 대응을 하겠다, 무고죄를 고소하겠다 이런 말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지금은 강 씨가 워낙 유명한 반려동물 훈련사인데다가 강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퇴사자들이 직접 직장 갑질 폭로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퇴사자들이 가스라이팅을 했다, 인격 모독을 했다, 9,670원 통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 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기가 조금 인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입장을 정리하느라고 조금 입장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아직 강 씨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 수준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제보자들의 목소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몇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제 3시쯤 되면은 이제 화장실 다녀오시라고 지시가 내려오시더라고요. 카페로 한 번에 가셨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가지 마셔라. 방법론이 아니라 직원 감시용 제가 엄연히 불법이다 이러니까 법대로 해봐? 어디서 회사에 함부로 법 얘기해. 법대로 하면 너네 근무 태만으로 다 잘랐어. 네, 화장실을 시간을 맞춰서 다 한꺼번에 다녀와라. 그것도 인근 카페에 다녀와라. 그런 얘기였던 것 같고 지금 너무 많은 의혹이 나와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강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퇴사자들이 직장 갑질 폭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가스라이팅, 인격 모독, 퇴직금 같은 문제가 다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단 강 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요. 20대 이상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많은 수의 CCTV를 설치하게 되면요.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동의 없이 만약에 메신저를 감시하게 되면 정보통신망 침해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메신저를 이용할 때 만약에 동의서를 강요하에 받았다거나 화장실을 시간을 정해서 갔다 오게 했다. 이것은 사실 강요죄가 될 수도 있거든요. 또 더군다나 이 퇴직금이 9,670원을 받은 통장을 제가 봤었는데요. 이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나아가서 강 씨가 근로자에게 폭언을 하고 목줄을 던지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는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인 경우에는 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과태료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슈가 된 이상 노동부 입장이 나왔습니까? 보통은 이제 직장 갑질 같은 경우에는 이 근로자가 그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신고를 하게 되면 그 강 씨의 경우에는 일반 다른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이기 때문에 일반 노무사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신고를 받은 상황은 없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 직원 모니터를 비추는 CCTV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었고 일부는 여성 직원이 환복, 옷을 갈아입는 곳에도 CCTV가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특히나 환복 장소나 화장실 같은 데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은 훈련비 지급이 늦어지는 견주가 그러니까 그 맡긴 개에 훈련비를 안 준 거죠. 그런 경우에 그 개에게 밥을 주지 말라. 이런 증언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동물학대로 인한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까? 저희가 집에서 조금 늦어져가지고 강아지 밥 주는 시간을 좀 늦춰졌다. 그런 경우에 당연히 처벌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강아지 밥 주는 시간을 조금 늦어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되진 않는데요. 그 행위가 학대 행위에 볼 만큼이 되면 한마디로 말해서 먹이를 주지 않아서 질병이나 상해에 이르게 됐다라는 우려가 있으면 이것은 동물보호법 상 처벌도 가능합니다. 그 견주들을 모욕하는 발언도 조금 나왔다고 하고요. 네. 또 개밥 그릇을 핥으라고 했다. 이런 충격적인 제보도 있더라고요. 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사실이라면요? 네, 아무래도 이게 강아지를 훈련하다 보니까 그 훈련하는 방식이 이 사람과 동물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강아지든 사람이든 사실은 존중해야 될 존재는 맞잖아요. 그런 점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자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좀 잔인한 끔찍한 소식이 또 들어왔어요. 살아있는 강아지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긴 채 버린 사건이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된 일이었습니까? 충남 태안에서 살아있는 새끼 강아지 6마리를 쓰레기 봉투에 담긴 채 버려진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예. 강아지들은 묶인 비닐봉지 속에서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이제 청색증까지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예. 이 동물보호협회는 입양처를 찾고 있기는 하지만 유기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동물 학대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 반려동물 유기행위는 형사처벌 대상 아닙니까? 처벌 네. 수위가 어떻게 되죠? 반려동물 유기행위는 일단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수위가 굉장히 세지는 않고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예, 자 오늘 이슈 플러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문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는 길도 날씨는 무난하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자정까지 18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또 오늘 보름달이 뜨는데요. 밝고 환한 달을 보며 귀가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여름처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6도, 대구 32도까지 오르는 등 특히 동쪽 지방은 한여름처럼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대비해 옷차림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체로 맑겠지만 서쪽 지방은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는 가운데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이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병 특검법을 재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을 마련하고 본회의를 소집해야 하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더라도 본회의를 열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상병 특검법이 합의되면 합의한 대로, 안 되면 제의가 요청된 법안을 표결을 통해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며 그게 국회법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국회로 돌아오는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에 당론으로 힘을 모으자는 데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중진 간담회에서 오는 28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한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당론으로 반대 의사를 관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 TF 팀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 시 법안 찬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보냈습니다. 박 의원은 서한에서 21대 국회가 국민 앞에 선언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국회로 기억되길 소망한다며 양심에 따라 용기를 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적었습니다.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추가 수련 가능 기한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복귀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공의 이탈 기간이 3개월을 넘겨 추가 수련을 해도 정해진 기간 내에 필요한 수련 기간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됐지만 조속히 복귀하면 불이익이 없도록 정부가 추가 검토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방침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복귀를 신속하게 하면 최대한 개인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 측이 김 씨가 사고 당일 탔던 차량 3대 가운데 2대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 측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김씨 소속사 본부장이 삼켰다고 진술한 메모리카드 외에 다른 차량 블랙박스에는 메모리카드가 끼워져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예인들이 차량 안에서 자주 사적 대화를 나누는 만큼 메모리카드를 사전에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 씨 형수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형수 A 씨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면서 피해자분들께 평생 사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피해 여성 측은 부모님에게 피해를 고백한 뒤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져 지금도 치료받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평생 불안 속에 살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냉장고를 배송하는 40대 기사가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송 중에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Y,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20대 직장인 A씨는 국내 대기업에서 냉장고를 주문했습니다. 출근으로 집을 비운 평일에 배송 기사로부터 연락을 받고는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설치를 맡겼습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 벌어진 건 그로부터 석 달 뒤인 지난 3월 한 남성이 초인종을 여러 번 누르더니 아무 대답이 없자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으로 들어온 겁니다. 아내 A씨가 있는 걸 알아챈 남성은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누구세요? 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문 닫고 계단으로 도망가시는 거예요. 경찰 추적 끝에 붙잡힌 남성은 A씨 집에 냉장고를 설치한 배송기사 40대 B씨였습니다. 배송 당시에 알게 된 현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들키기 전에도 A씨 집에 몰래 들어갔고 음란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순 호기심이 말도 안 된다. 왜 들어오려고 했냐 했을 때 이제 그 성적으로 이제 파열 쪽으로 들어오시려고 했다. 이렇게 A씨는 심한 불안 증세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홀로 살던 집에서 나와 어머니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냉장고 같은 대형 가전은 여러 회사를 거쳐 배송과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피의자 B씨는 지역업체와 계약을 맺은 상태였는데 사건 이후 업무에서 제외됐다고 배송회사는 설명했습니다. 냉장고를 판매한 대기업 측은 물류회사와 함께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이 없는 집에는 배송을 금지하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송 설치 업체와 협의해 어떤 경우에도 인수자 없는 가정의 설치를 금지하고 고객 편의를 위한 주말 설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송 설치 업체를 통한 예방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은 B씨가 다른 여성 집에도 몰래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경남경찰청은 태국 한국인 관광객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 20대 남성 A씨를 강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를 수집해 A씨에게 강도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5일 인천의 한 교회에서 고등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교육청이 장기 결석 사실 자체를 전혀 보고받지 못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인가 대안학교인 각종 학교를 다닌 A양이 지난 3월 2일부터 장기 결석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장기 결석자가 나오면 학교에서 교육청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전 지역 각종 학교들은 2017년 관련법 개정 이후 한 번도 출결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산 시스템에 각종 학교 학생 관리 항목 자체가 없기 때문인데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의 파장이 큰데요. 서울시가 AI를 이용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찾아내는 기술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을 찾아내기까지 90초밖에 걸리지 않아 2차 피해를 신속히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검색 키워드에 여고생 동영상이라는 단어와 사진을 넣자
안면인식 나이와 함께 온라인에 퍼진 관련 영상 건수가 나타납니다. 서울시가 개발한 디지털 성범죄 추적 감시 프로그램입니다. 전국 최초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착취 동영상 감시 시스템에 AI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교복과 같은 의상과 주변 사물만으로도 영상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책가방, 책 또는 테디베어 같은 인형까지 검출을 해내고요. 저희가 검출된 이런 객체들은 기존에 1,500 정도 되는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동 청소년 대상물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입력부터 영상물 검출까지 걸리는 시간은 90초. 삭제 지원관이 직접 검색해 찾아낼 때 걸렸던 2시간과 비교하면 시간은 80분의 1로 줄고 검색 정확도는 300% 이상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AI 신기술을 활용하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특성상 빠른 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해 벌어지는 2차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경우에는 이제 가장 꺼리는 게 부모님이 알게 될까 봐 그걸 가장 걱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이 알지 못하게 숨기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시간은 길어지고 그래서 유포는 빨리 이미 되고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시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AI 감시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내년에는 검색뿐 아니라 자동으로 신고까지 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의 경제 픽입니다. 정부는 오늘 1기 신도시 가운데 2만 6천 호 이상을 올해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선정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선정될 선도지구는 분당과 일산에서 각각 8천 호와 6천 호, 평촌과 중동, 산본에서 각각 4천 호씩을 선정하되 각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도시별로 한두 개 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6월 25일에 선도지구 공모를 시작한 뒤 평가를 거쳐 11월에 세부 단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인데 국토부 표준 평가 기준을 기본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올해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중동, 산본 각 4,000호 내외에서 선도지구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신도시별로 1 내지 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준 평가 기준은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하여 세대당 주차 대수,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 및 세대 수 등 정량 평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 구상안을 접수받아 정성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980년대 말은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고 자금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주가는 물론 부동산 가격도 크게 오르는 경제 호황기였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들썩이면서 주변 지역까지 매매 또 전세가가 급등해 사회적인 갈등으로 비화했는데요. 이에 정부는 주택 200만 호를 공급하는 수도권 1기 신도시 개발 사업에 착수합니다. 주택을 10만 호 이상 지을 수 있는 면적이거나 기존 시가지와 가까운 곳으로 서울 외곽 5곳이 선정됐습니다. 넓은 면적의 일산, 또 강남 수요를 흡수하는 분당, 그리고 시가지와 연계한 중동, 평촌, 산본입니다. 1991년에 가장 먼저 입주를 시작한 분당부터 1996년에 완공된 아파트 단지들까지 어느새 30년이 지나서 노후 아파트가 돼버렸습니다. 짧은 기간에 대량 공급했기 때문에 정비할 시기도 함께 찾아오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기 신도시 정비 관련 법이 제정돼 지난 4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를 발표했습니다. 분당 8천 가구, 그리고 일산 6천 가구, 평촌과 중동, 산본은 각 4천 가구로 모두 2만 6천 가구 이상으로 정해졌습니다. 오는 11월 구체적인 단지가 최종 결정되고 6년 뒤인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오동건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직으로 최종적으로 선정되기 위해선 주민 동의 요건이 우선 채워져야 합니다. 정비구역에 포함된 단지 가구와 상가 등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합니다. 각 지자체는 주민 동의 조건이 채워진 단지에 한해 다음 달 25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9월엔 제안서 접수, 10월엔 평가를 한 뒤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11월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올해 선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26년까지는 행정 절차의 밑그림을 완성합니다. 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6년 시행계획과 관리처분 관리계획을 수립해 27년 착공, 30년 입주를 목표로 합니다. 재건축 기간 동안 주민들의 이주 대책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6년 뒤 선도지구뿐만 아니라 1기 신도시 전체 최대 30만 호의 입주가 시작되는 셈이라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도지구를 시작점으로 해서 1기 신도시 5개 지역에 27만 가구에 해당되는 물량들이 순차적으로 이주하지 않는다면 시기 조절에 실패를 한다고 하면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규 공급을 확대하고 정비 시기를 최대한 분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지자체도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한 이주 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주민 설문조사도 진행해 이주 계획에 참고할 예정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내년이면 우리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고령 운전자 문제는 우리가 꼭 풀어야 할 숙제가 됐습니다. 고령 운전자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 2022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는 5년 새 감소하는 추세지만 고령자 사고는 반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잦은 반납은 평균 2.6%에 그칩니다. 부산, 대구, 대전은 3%대, 그런데 세종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받는 혜택은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서울과 경기, 대구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를 지급하며 부산은 자치구에 따라 교통비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합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주행 능력 평가 등으로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습니다. 일본은 운전 강습과 함께 인지 검사도 필요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의료 평가는 물론 운전 평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정부가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설익은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지난 20일에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이 내놓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입니다.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만큼 꼭 필요한 제도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자 경찰청은 하루 만에 자료 내용에 오해가 있었다는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고 나이와 상관없이 의료적, 객관적으로 운전자 운전 능력을 평가해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적용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겁니다. 고령자들은 연령 제한을 두는 방식은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연령 제한보다는 정신적인 건강, 그다음에 육체적인 건강을 기준으로 해서 설정해서 아마 정해야지 그냥 20세 노인도 있고 60세 청년이 있듯이 좋은 정책을 쓰려고 노력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늙었다는 그 전제하에 운전을 한다 못한다를 규정을 지으면은 기회균등의 법칙이 나이에 제한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번에도 정부의 정교한 접근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세부적으로 가면은 디테일한 문제에서는 좀 더 정교하고 정책에 대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연구가 되고 검토가 된 다음에 발표를 했습니다.
해외 직구 금지 번복 사태에 이어 사회적으로 민감한 정책의 내용을 수정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섣부른 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책 협의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브리핑을 열고 오늘 고위 당정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면서 앞으로 당정 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중심으로 당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매주 일요일에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국정 전반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정책협의회에서는 정책적 측면에서 한층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세부적인 정책 마련과 관련해 실무 당정협의도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년 전에 6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부동산 R114는 오는 6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5,940가구로 지난해 6월 대비 39% 감소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 입주 물량은 강동구 길동, 강동 헤리티지 자이 1,299가구가 유일해서 1년 전에 비해 74%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부동산 R114 관계자는 입주 물량 감소로 서울 전셋값은 상승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대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0.2%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분석 전문 한국 CXO 연구소는 지난해 말 기준 고용 규모가 5,000명 이상인 기업 가운데 고용 인원을 파악할 수 있는 40곳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말 국민연금 가입자 고용 인원은 69만 7천여 명이었고 올해 3월 고용 인원은 69만 9천여 명으로 0.2% 늘었습니다. 이 기간에 고용이 100명 이상 늘어난 기업은 10곳으로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은 3천여 명이 증가한 삼성전자였습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면서 안정적인 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조속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사장은 현재 차입으로 살림을 꾸리고 있는데 이자 비용만 하루 47억 원에 달한다며 이자 비용 증가는 다시 요금 상승 요인이 돼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금을 올린다면 수요가 적은 여름철에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유럽연합이 2026년 본격적인 탄소 국경세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우리 수출 중소기업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폴란드에 첨단 물류 장비를 수출해온 이 업체는 지난해 고객사의 요구를 받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문서로 제출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 있다는 EU의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중소기업들은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인적 인프라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태거든요. 지금도 저희들은 사실 막막한 건 사실입니다. 유럽연합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철강, 알루미늄 등 6개 품목의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이 EU 자체 제품보다 많을 때 그 차이만큼 수출 기업에 비용을 부과합니다. 2026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고 올해 3분기부터는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선 막막하기만 한데 탄소 배출량을 제출하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크기의 알루미늄과 철강 소재를 사용해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만큼 정확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기가 더 어려운 겁니다. 원재료를 재련 가공하는 단계에서 얼마나 탄소가 배출됐는지 알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이제 인도나 호주, 중국, 러시아 쪽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런 상공정에 대한 배출 정보를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유럽 쪽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자료 제출이 쉽지가 않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축제를 떠하는 중소기업만 1,300여 곳, EU 수출 기업의 73%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자 결국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입출 규모가 큰 기업부터 1대1로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등을 컨설팅하고 인증서 구입 등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탄소 감축을 위한 지원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탄소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의 역량, 글로벌 역량이라는 차원에 있어서 이 새로운 제도와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도 탄소 국경세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인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중소기업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일본에서 달리는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2살 어린이가 좌석 창문에 머리가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비슷한 사고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유아들을 뒷좌석에 태울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 내리마구에서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2살 어린이의 머리가 창문에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0대 운전자는 2살 난 딸을 승용차 뒷좌석에 혼자 태웠습니다. 환기를 위해 열어뒀던 창문을 운전석 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 자동으로 닫았습니다. 조금 뒤 딸에게 말을 걸려고 뒤를 봤더니 딸의 머리가 창문에 끼어 있었습니다. お前の結構取り乱してましたね。挟まっちゃったどうしようってちょっとうろたえてる感じでしたけどね。すぐ来てましたけどね。救急も。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아이를 뒷좌석 어린이 시트에 앉혔지만 안전벨트는 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카가와현에서는 2살 남자아이가 뒷좌석 창문에 목이 끼어 중태에 빠졌습니다. 2016년에도 니가타현에서 2살 남자아이가 똑같은 사고를 당하는 등 일본에서는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닫힌 자동차 창문은 틈만 있으면 어른은 어렵지 않게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역부족입니다. 끼임 방지 장치도 모든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全部の座席についているとは限らないというような形になりますので、やはり過信はしないでいただいて、パワーウィンドウ操作するときは、しっかりと声掛け、あとは確認をして。 전문가들은 또 아이를 시트에 태운 뒤 벨트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고 뒷좌석에 앉힐 경우 전동 창문 잠금 설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라인야후 공동 대주주인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지분 협상에 나선 가운데 네이버가 일본을 제외한 제3국의 라인 사업을 따로 떼어내 운영하기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라인야후 측은 라이플러스는 앞으로도 라인야후 산하 기업으로서 타이완이나 태국 등 해외 사업을 총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네이버 관계자는 라인플러스 사업권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 중이라는 점에 변화가 없다며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음주운전이 적발되자 도주한 남성이 시민들 도움으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1시 40분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에 적발되자 1.2km를 달아났지만 근처에 있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검단 연장 구간의 노선 확정을 앞두고 해당 지역인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의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 조정안이 인천 검단에 불리하게 정해지면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는 물론 인천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은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지구를 거쳐 김포 한강신도시까지 이어집니다. 구체적인 역사와 노선을 놓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갈등을 빚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한강 신도시를 포함한 김포의 7개 역사와 검단지구의 2개 역사를 배치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부 측이 내놓은 조정안을 두고 특히 검단 주민을 포함한 인천 쪽 반발이 거셉니다. 애초 요구한 4개 역에서 2개 역만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의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 및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검단 온도심에 5호선 역사를 설치하는 인천 시안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검단 원도심 주민들은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수송 도로로 오랜 기간 환경 피해를 받았던 만큼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조정안을 보면 지하철이 아파트 밑으로 지나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지하 주차장이 붕괴한 아파트 지하로 지하철 노선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5천여 입주 예정자들은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의 조정안 노선에 대하여 분노하며 아파트 밑으로 노선이 설계되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김포시도 완전히 만족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김포 지역 역사를 3개 더 추가해 10곳으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등과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두 도시의 합의를 거쳐 연장 노선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지난 2022년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강릉 사고 등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급가속 차량을 멈출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를 개발한 김용은 연구원이 올해 발명왕으로 선정됐습니다. 보도에 홍상희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던 SUV가 돌진해 12살 손자를 잃었던 사고. 지난달 22일 서울 아파트 단지에서 벤츠 차량이 갑자기 속도를 내 차량 12대를 들이받았던 사고까지. 피해자들은 차량 결함을, 지조사는 운전자 과실을 주장하고 있지만 분명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은 씨는 급가속하는 차량을 멈출 수 없을 때 비상정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핸들 왼쪽 아래 부착된 스위치를 옆으로 돌리면 브레이크가 작동하고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한 번 더 돌려 가속 제어 장치 전원을 끄는 원리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등록한 특허만 70여 건. 자동차 안전을 위한 한 우물 노력 끝에 올해의 발명왕으로 선정됐습니다. 가속이 돼서 또 나는 사고들도 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고가 아주 크게 됩니다. 그런 게 너무 보기가 안타까워서 차량들의 장착이 돼서 사고가 줄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핸들과 바퀴축 사이에 기계적 연결 없이 전기 신호만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이 발명품도 자율주행 시대를 겨냥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결국은 전기 신호만으로 연결이 되는 위치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확보하는 그런 공간에 대한 용이성들이 충분히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외 3,00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김병훈 LG전자 부사장이 금탑 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79명도 발명 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올해의 발명 슬로건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 발명이 만들어갑니다. 입니다. 발명을 통해서 일어나는 혁신이 국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을 국민과 그리고 발명인들이 인식을 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그런 바람입니다. 1441년 세계 최초의 치국이로 농민들의 시름을 덜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안전하게 지켜줄 발명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상화가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상화와 나란히 배치된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또 마르크스와 레닌의 초상화와 마주보기에 배치됐는데요. 김 위원장이 3대 실습의 정당성을 넘어서 선대를 뛰어넘는 우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이던 3월과 완공 이후인 지난 15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학교를 또 찾은 겁니다. 당창군 위협을 완수한 1세대 혁명가들의理想과 신념, 정신으로 무장하는 것을 간부들의 첫째가는 혁명 과업으로 제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공개한 영상에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건물 외벽에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김 위원장의 초상화가 나란히 걸린 겁니다. 교실에도 3명의 사진이 함께 배치돼 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보도에서 김씨 3대 사진이 나란히 게재된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며 최근 김정은 혁명사상 등 사상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과시하는 일환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대편 건물에는 사회주의 사상의 근간을 만든 카를 마르크스와 블라디미르 레닌의 초상화가 걸린 점도 주목됩니다. 김정은이 선대를 넘어서는 우상화를 추진하면서 정통성을 부각하며 체제의 정당성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김일성이 권력을 잡을 때 사용했던 그 사회주의의 이론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오는 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고자 한 목표가 있다. 지금은 나의 시대. 그래서 나의 독재가 계속 가야 된다. 북한 체제의 뿌리가 막스레닌주의니까 주체사상 김일성주의 희석화, 해양지육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발을 완화하거나 무마하는 차원에서 본류에 해당하는 막스레닌주의를 부각시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봐야죠.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은 이른바 김정은 사상이라는 새로운 통치 이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우상화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이 각 도시의 경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세계 1000대 도시에서 1위에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은 41위, 부산이 252위를 차지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도쿄가 4위로 가장 높았습니다. 영국 글로벌 금융 컨설팅 업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글로벌 도지 지수를 통해서 세계 1000대 도시를 처음 발표하며 이런 순위를 내놓았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수영 캐스터 왜 그러세요? 아니 좀 몸이 으슬으슬하네요. 그래요? 감기 걸리셨나 봐요. 요즘 날이 얼마나 따뜻한데 무슨 감기예요. 거봐요. 요즘 일교차가 크게 나기 때문에 감기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사실 제가 요즘에 바빠서 잠도 충분히 못 자고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도 조금만 먹었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지죠. 7, 8시간 충분히 자고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도 챙겨 드셔야 해요. 또 감기를 예방하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아 제가 또 손은 제대로 깨끗하게 잘 씻습니다. 그래요? 어떻게요? 일단 이렇게 손바닥 비비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손등 닦고 그리고 깍지 껴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요? 네, 잘하셨는데 조금 추가하면 손을 이렇게 잡아서 닦고 엄지손가락, 손톱 밑까지 닦아주셔야 더 좋습니다. 아 제가 그 부분은 좀 놓쳤네요. 그리고 30초 이상 닦아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날씨도 알아볼까요? 네,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26도까지 오르겠고 특히 영남 지방은 대구가 32도까지 올라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또 서쪽 지방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해지면서 오존 농도도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네, 주말까지는 별다른 비 예보 없지만 모레 오후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휴일 오후부터는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원이다.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퀴어 저녁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고맙습니다.